그 30년, 20년 기간 안에 내가 분명히 이 암으로 전환되는 이 길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성경의원 원장 이재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에 대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암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암의 정의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암이라는 거는 무제한 증식하는 세포들을 우리가 암세포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암이 우리 인체 내에 특정 장기에서 자라게 되면 점점 자라면서 그 장기를 압박하고 눌러서 여러 가지 불편감이나 어떤 안 좋은 그런 증상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암은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가 변형을 일으켜서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암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 이론은 암은 유전적 질환이다라는 이론이었고, 한쪽은 아니다, 암은 대사성 질환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암이 유전적 질환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부분의 암은 가족력이 있더라. 그리고 또 특정 암에서만 발견되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암은 유전자에 의한 유전적 질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 대사성 질환이라고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암은 지역적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맵고 짜게 먹는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 나라에 사는 경우보다 위암 발생률이 더 높아요. 결국은 먹고 마시는 환경적인 게 암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이론이 다 맞다라는 어떤 일종의 스위치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스위치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분명히 있지만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스위치가 켜지고 발현이 되지 않고 스위치가 꺼지는지에 따라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라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환경적인 요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게 잘 컨트롤이 되면 스위치가 켜지지 않을 거고 암에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암이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환경적인 거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암의 발생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이상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정상세포가 하루에도 수천 개씩 이상세포로 변형이 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이 이상세포들을 걸러주게 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빠져나온 여러 가지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암세포라는 걸로 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암세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암 전 단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아직은 암세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전암세포들이 자꾸자꾸 생기고 쌓여나가게 되면 이러한 전암세포 중에서 하나의 암세포가 탄생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암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증식을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진단이 가능한 암을 1cm 크기의 암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cm 크기의 암으로 진행을 하면 결국은 이제 암이라는 게 진단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금 살펴보면 정상세포에서 하나의 전암 단계, 전암세포가 나오는 데까지는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이렇게 발생한 전암세포가 하나의 암세포로 전환이 되는 데는 짧으면 3년에서 길면 한 10년 정도가 또 걸린다고 해요. 이렇게 발생한 암세포가 1cm 크기의 진단 가능한 암으로 자라는데 또 한 10년 정도가 걸리고, 즉 정상세포가 암이 될 때까지는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을 대사성 질환이 들어간 스위치 이론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30년, 20년 기간 안에 내가 분명히 이 암으로 전환되는 이 길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내 몸에 들어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내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정 유전자만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요. 따라서 이 암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스위치가 켜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그리고 컨트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는 뭐니 해도 먹는 거,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이라는 한자를 조금 살펴보면 암이라는 한자에는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암이라는 거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입구자가 3개나 있잖아요. 즉 많이 먹는 거, 과식을 하는 게 암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이 암에 상당한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만의 반대인 소식이 암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비만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암에 있어서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또 암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소식, 적게 먹게 되면 그만큼 암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암에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히 소식이라는 게 무엇이냐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고 안 먹는 거를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건강한 의미의 소식은 필수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를 하되 내가 그날 먹어야 될 총 칼로리의 한 70에서 80% 정도만 섭취하는 거를 소식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소식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천천히 먹고 오래 씹는 건데요. 소식다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많이 씹으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너무 빨리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즉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러한 소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엔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식은 자칫 성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게 좋고요. 나이가 있는 고령이신 분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엔 가뜩이나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고령이신 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흡수가 덜 되는데 이분들이 소식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너지가 너무 적게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끝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당뇨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에 소식을 하게 되면 당뇨 환자는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너무 적게 먹을 경우에 골밀도가 더 떨어져서 오히려 골다공증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소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100% 암에 걸린다 그런 음식은 없지만 꾸준히 오래 많이 먹었을 때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 암 발병률을 올려주는 그런 음식들은 있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가공육이라는 게 있어요. 뭐 소세지나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의 경우에 우리가 하루에 이 가공육을 50g 이상씩 매일 복용을 한다고 하면 대장암의 발병률이 한 18%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적색육,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빨간 고기의 경우도 꾸준히 먹을 경우에 전반적인 암 발생률이 15%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외에도 술의 경우는 많이들 알겠지만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요. 술을 많이 마실 경우에는 간암의 발생률은 약 6배 이상, 췌장암이나 결장암은 2배 이상,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설탕, 너무 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을 하는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암을 유발을 할 수 있는데요. 비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만의 경우 대부분의 암이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설탕은 간접적으로 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단 음식,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당뇨나 여러 가지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탄 음식이 암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탄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벤조피렌이라는 성분 때문에 암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벤조피렌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이게 불완전 연소되면서 나오는 일종의 환경 호르몬입니다. 숯불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화구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탄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벤조피렌이고요. 이 벤조피렌은 소화기암,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의 발병을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벤조피렌은 사실은 많은 양을 꾸준히 먹어야지만 어느 정도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유럽 식품안전처에 의하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허용 가능한 벤조피렌을 복용을 하려면 본인 체중의 4-5배나 되는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지만 그 정도 양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먹는 게 문제지 한두 번 먹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벤조피렌 같은 경우에는 탄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를 태울 때 나오는 담배 연기에도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담배 연기에 들어가 있는 벤조피렌은 탄 음식에 들어있는 벤조피렌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 양이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탄 음식을 보고 이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튀긴 음식 같은 경우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분이 많은 음식을 튀길 때 나오는 아크릴아미드라는 성분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습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야식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야식을 먹는다는 거, 저녁 늦게 식사를 한다는 건 소화가 되기 전에 자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잠을 자게 되면 위에 아직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는 음식이 식도로 역류를 함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위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칫 식도암이나 위암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매우 빨리 음식을 먹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너무 빨리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해버리는 경향이 생겨서 이러한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너무 맵고 짠 음식 같은 경우 위 점막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요. 이처럼 위 점막이 변화하게 되면 위암으로 이행되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맵고 짠 그런 자극적인 음식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이나 식습관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죠. WHO 산하에는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여러 음식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의 암 발생 정도, 발암 정도를 따져가지고요. 등급표로 분류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발암물질 등급표를 보면 총 4군까지 있어요. 1, 2, 3, 4군이 있고요. 2군 같은 경우에는 A, B군으로 세분이 돼서 총 5단계로 발암물질을 분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군 같은 경우에는 1군 발암물질은 많이 섭취하거나 많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즉, 암 발생 가능성이 입증된 그런 물질들이 1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1군에는 술이나 성면, 담배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벤조피렌이나 비소, 카듐, 라듐 같은 것들이 1군에 속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 역시 1군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2군 중에 A군, 이 A군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라는 근거가 입증은 되었지만 사람에게서는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물질들을 이 A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종의 잠재적인 발암물질이 이 A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군에 속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는 우레탄이나 적색유, 소고기나 돼지고기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커피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튀긴 음식 역시 이 A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B군 같은 경우에는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겁니다. 동물에게서도 입증이 안 됐고 사람에게서도 아직 입증은 안 되고 가능성만 남아있는 그런 물질이라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 B군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 B군에 속하는 거에는 우리가 휴대전화나 각종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김치같이 절인 채소도 이 B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젓갈류 역시 이 B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군, 1군, 2A군, 2B군까지가 발암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3, 4군은 이제 발암물질로 지정이 된 거는 아닌데요. 3군 같은 경우에는 암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분류라고 하고 이거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들을 3군에 분류를 해놓고 4군은 발암물질이 아니다라고 입증이 된 게 4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4군은 비발암성 물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발암물질 등급표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음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나 그런 데서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제로콜라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제로콜라나 아니면 무설탕 음료 혹은 제로칼로리 음료 등에 많이 들어가는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발암물질 중에서 이 B군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가능성은 의심이 되지만 아직 동물이나 인체 내 연구가 부족한 그런 물질들을 뜻하고요. WHO 산하기관에서 이 아스파탐 역시 1일 권고량을 지정을 해두고 있는데요. 제로칼로리 콜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60kg 성인 기준, 뚱뚱한 제로콜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4캔 정도를 먹어야 이 권고량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아스파탐에 대해서 혹은 제로칼로리 음료, 제로콜라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아직은 입증이 정확히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발암물질 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발암물질 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발암물질 표에 들어갔다고 해도 어쩌다 한번 먹는 거, 소량 먹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를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조금 건강한 식단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수 영양소가 모두 함유되어 있는 건강한 식단을 규칙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규칙적인 식사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다 챙겨 드시는 거를 규칙적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하루에 한 끼가 됐건 두 끼가 됐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 아주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양의 식사를 하는 거를 규칙적인 식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단식이나 공복,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그런 간헐적 단식 같은 게 이슈화가 되는 적이 있었는데요. 규칙적인 식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간헐적 단식이나 공복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헐적 단식을 하시거나 공복을 조금 가지실 때 언제 이러한 단식을 할 건지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신경 쓰셔야 될 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부적인 호르몬이나 또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등을 고려를 해서 단식 시점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단식 시점은 저녁에 우리가 잘 때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간헐적 단식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16시간, 20시간 금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낮 시간에 우리가 한창 활동하는 낮 시간에 계속 금식을 하다가 자기 전에 한 끼 제대로 먹고 자겠다. 이거는 좋은 방법의 간헐적 단식은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낮 시간에 먹고 단식을 할 거면 밤 시간에 우리가 자는 시간에 단식 시간을 갖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하건 혹은 하루에 한 끼를 드시건 두 끼를 드시건 세 끼를 다 챙겨 드시건 정해진 시간에 비슷한 양을 먹는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이런 식단을 구성을 할 때는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흰밥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요,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고 매일 풍부하고 다양한 야채와 과일을 반드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일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도 반드시 섭취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하루 한 잔 정도의 녹즙도 건강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강황이나 브로콜리, 버섯 같은 경우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식습관이 되고요. 특히 이런 강황이나 브로콜리, 버섯 같은 경우엔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암에 상당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항산화 효과란 말 그대로 산화에 대응되는 그런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가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몸에 도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활성산소 같은 경우엔 반응성이 매우 좋은 그런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체 내 여러 조직에 침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러한 산화 반응이 세포나 세포 내에 있는 DNA에 손상을 유발하고 파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안 좋은 효과, 암을 일으킨다거나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식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산화작용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항염증 작용이나 항암 작용을 띠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강황이나 브로콜리,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드시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평소 암을 예방을 하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식습관이나 어떤 음식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필수 영양소가 반드시 들어간 음식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어쩌다 한 번은 상관없지만 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발암 물질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불편하거나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의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상 증상, 불편한 증상이라는 거는 어떤 암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 예를 들면 혈변을 봤다거나 혹은 피를 토한다거나 하면 위암이나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가래를 뱉었더니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러면 폐암을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유방에 멍울이 잡힌다거나 분비물이 생길 경우 유방암을 또 의심을 해봐야 되고, 어느 날 봤더니 목이 많이 부어있고 갑상선이 비대해진 것 같다, 커진 것 같다 그러면 갑상선암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증상이 있으면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특징적이지는 않은데 일반적이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를 알 수 없이 밥도 잘 먹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체중이 자꾸 빠진다거나, 잠도 충분히 자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피로감이 되게 심하다거나, 원인 없이 발열이 계속, 열이 계속 지속된다거나 하면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혹시나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진료를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흔히 침묵의 암이라고 해서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암들도 있어요. 췌장암이나 담도암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이러한 암들은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했을 경우엔 이미 병기가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기검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검진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성인부터는 특정 일정 주기마다 나라에서 어떤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러한 검진 주기를 딱딱 맞춰서 검진을 진행을 하는 것도 암을 예방을 하고 조기 발견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이상이 있다거나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정기검진에 더불어 추가적인 검사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유방 초음파를 한다거나 갑상선 초음파 혹은 폐 CT를 찍는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검사까지 곁들이시면 암을 예방을 하고 조기 발견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